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미국문화영어학과 중간고사 이후 학과 특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문화영어학과 과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미국문화영어학과가 아니신 분들도 지금 계신 건가요? 네, 손 들어주시면 세 분. 그럼 어느 학과인지 먼저 산업심리학과시고 한국어교육학과시고 한방건강관리학과시고 지금 다 서로 다른 그러한 전공 또 뒤에 여기다 한방건강관리학과 두 분이 계시는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원래 미국문화영어학과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 대한 그러한 특강들이나 혹은 영어와 관련된 특강을 많이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저희가 좋은 분을 모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미국 문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저희 학과에서 오랫동안 또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미국의 도시라고 하는 강의를 또 오랫동안 하시기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명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십니다.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이시고 사진을 계속 찍는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것을 조금 더 그 본인의 관심과 연결시키셔서 다시 인류학을 공부하셔서 이번에 인류학 박사까지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저명한 사진 작가셨고요. 원래 사진학 전공하셨고 미국에서도 사진을 공부하셨다가 계속 그 작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25년 그 이상을 계속 그 같은 주제,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가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보편적인 그러한 언어가 되었던 건데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사진을 다 담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그런 분이 너무 대단한, 그래서 정말 여러 곳들을 다 가셨어요. 뭐 중앙아시아도 가시고 러시아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다른 남아메리카도 가시고 전 세계 일본도 가시고 하시면서 계속 그러한 작업을 하셨던 분이시고 너무 소중한 작업을 하셨었고 또한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상을 받으시고 또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전시를 하시고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셨던 분입니다. 제가 정말 소개를 할 일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저의 첫 번째 저희 인연을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은 손승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인디안들이 굉장히 인디안들의 역사 여러분 미국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다 죽고 뭐 이렇게 되었던 거 여러분들 미국사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인디안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갔던 땅들을 같이 가게 된 몇 달 동안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러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외부인들에게는 폐쇄된 그러한 행사인데 손수영 교수님은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몇 달 동안 함께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진도 다 찍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책으로 내셨는데 오래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손수영 교수님의 책을 제가 다른 곳에서 부탁을 받아서 서평을 쓰게 됐어요. 서평을 썼습니다. 2007년인가 8년에. 근데 너무 좋아. 이런 분이 계셔? 하고 그때부터 인연이 되었던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너무 멋진 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김진희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서 좀 약간 제가 좀 부끄러운 분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저기 제 운명 따라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진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여기 오래전에 미국 학과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교수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미국의 도시라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짧게 4년 정도 유학 생활을 석사 두 번째 석사 공부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마친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직장을 잡든지 이렇게 인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곳을 좀 찾아가려고 그 전부터 물론 가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1년을 미국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쌀도 싣고 해가지고 쭉 미국을 한 2바퀴 돌면서 한 35개 주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여행을 하고 그중에 특히 6개월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트레일러를 하나 빌려가지고 살면서 이제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문화를 좀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걸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나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동부나 서부에 계신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미국에 갈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첫 번째가 한국에서 건너간 코리안 아메리칸들 사실 주류 사회에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인원이고 그래서 물론 200만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그게 200만은 굉장히 작은 소수죠. 그렇지만 그 소수 커뮤니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들이 어떻게 그 타지에서 생존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마이너리티 그룹이 뭘까? 네, 뭐 흑인 밑거름도 보니까 이제 흑인들은 굉장히 인권이 성장을 했어요. 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60년대 때. 네, 더불어서 이제 그분들 때문에 뭐 라틴이라든지 아시안들도 굉장히 더불어 같이 올라갔죠. 사실 여러 가지 지위가 하지만 제가 둘러본 바는 여전히 굉장히 이런 분들 아시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타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사진 작업의 주제가 다큐멘터리인데 타자와의 조우, 타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부에 계셨던 분들을 만나는데 현재 저는 이제 5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 멜번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는 그런 분들 타자들을 이제 기록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타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아스포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유태인들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 뭐 한국에서 1970년대 80년대까지 가신 분 이게 전 세계로 나가신 분들도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본인들과 가족들이 사는 것들을 생각해서 삶의 방편을 찾아서 이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많으셨고 그렇지만 이제 요즘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보다는 약간 초국가주의 이게 사실 인문학의 화두였어요.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어떤 스페셜리티 자기의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가신 분들은 대부분 사회의 하급 계층의 일을 하시는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가신 분들의 특징은 각자 어느 곳에 가건 미국에 가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어권 나라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본인들이 그 주류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사회적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국에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모국을 훨씬 더 자기의 유리한 포지션에서 이용하는 그래서 하지만 저도 스스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보니 굉장히 힘들다. 외국에서 사는 거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를 조금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체계 속으로 사회적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떤 틀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거는 간단한 언어의 장벽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늘 만났었던 분들 거를 잠깐 소개를 하고 사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계셨던 뭐 디아스포라 분들의 사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좀 틀어드리고 해서 사진을 되도록이면 조금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3, 4년 동안 팬데믹 기간 중에 전시를 준비하다가 전시가 다 캔슬이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너무 전시가 아까워서 전시를 못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고 머리가 멍해져 있다가 그럼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안을 해서
온라인 관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을 정말 이제 제가 이런 구조로 만든 것들,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사진을 담아서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고, 특히나 이제 재미있는 건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인데 해외에 계신 여러 나라 수십 개국의 분들이 들어와셔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1호 사진상을 받았을 때 제가 만들었던 온라인 전시고요. 이제 이거 이전에 첫 번째 전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시는 이제 강제징용에 관련된, 그래서 일본의 홋카이도라는 곳에를 10년 사이에 한 10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강제징용자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거기 가면은 또 한국인의 놀라운 디아스포라 이야기들이 완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아이누 코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누 코리안? 아이누족들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누 코리안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제일 코리안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본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징용 가서 태어난 사람, 자기 신부를 속이고 사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 사람,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이너리티 제일 코리안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직접 그 몇십 년 전에 갔었던 분들의 뼈를 파가지고 또 한국으로 갖고 오는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이 또 시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류학 공부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이제 그런 문화적인 맥락을 순간순간 보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박사 논문도 이제 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한 40여 분 정도를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은 여기가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위한 공간인데 좀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게 온라인이니까 사실 지붕도 이렇게 이음새가 없죠? 쭉 나가 있는 철판으로 된. 온라인은 상상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시관은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해서 여기는 중앙아시아권인데 여기는 보면은 전시관에 제가 돌도 깔고 처음에 강제 이주로 갔었던 카자흐스탄 들판을 보니까 정말 막막한 진흙, 뻘판, 뭐 바위 이런 것밖에 없는 곳에 사람들 던져놨더라고요. 17만 명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상상력의 공간들을 좀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코리안 아메리칸관인데 여기 여러분들 혹시 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굉장히 뭐가 많은데 약간 인트로덕션은 정다영 선생님이라고 미국의 UC 데이비스에서 아시아 아메리카 학과의 교수로 계신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저 글을 정말 잘 써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학과 분들은 완전히 해당이 되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뭐 정말 미국으로의 삶을 가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처음에 미국의 뉴욕 쪽에 가서 만난 분 중에 제가 정기적으로 자주 뵀던 분, 한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뵀던 분이 그 뉴욕에서 이제 바로 건너편 뉴저지인데 이 장혜원 박사님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뇌과학자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195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뇌과학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목사님을 하셨던 이제 잠깐만 장혜원 박사 임순만 교수님이신데 이제 사회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세계 천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남편분은 주립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약간 그 한국에서 사회 주변에 있었던 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50년대 때는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원래 두 분 다 고향이 북쪽이세요. 북쪽이신데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돈을 주고 미국 군함을 타실 거예요. 미국에 오려고. 그래서 군함을 타고 거의 2달 걸려서 배를 타고 2달 걸려서 뉴욕에 오신 거예요. 그때 뉴욕에 오셨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한 50명 있었대요. 50년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미국의 이주의 기록은 사실 제가 가던
제가 미국에 머물렀을 때가 2002년, 2003년 그때 제가 갔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한 3, 4년 하다가 늦게 유학을 갔어요. 30대 초반에. 가서 이제 이분들 만났더니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독립운동을 위한 모임. 그런 뉴욕에 계셨던 그런 분들의 그 모임에도 또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30년 이상을 한국에 방문 금지. 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게 80년대 후반이셨대요. 군사 정권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53년도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본인들의 말을 쓰는 곳도 아니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매번 실험실로 다음 때마다 이제 미국에 있지만 독일에 가 있는 그런 그 과학 랩에 가서 계속 일을 하시고 논문 쓰시고 평생 그런 일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한국의 뭐 민주화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는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미국 생활 5년째 들어갈 때 돌아가셨어. 제가 장례식도 가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1년 동안 인디언 보호구역을 돌았는데 그때 저한테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미국 원주민 작업을 한다는 거를 들으시고 그 작업을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한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귀한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항상 가시면은 제가 읽을 만한 뭐 뉴욕 타임스 기사 같은 것도 잘라서 스크랩해가지고 저를 보여주시고 사진에 관련된 내용, 뭐 역사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은 사실은 이제 이 장혜원 박사님의 남편분이신 임순만 박사님이 세계 천민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뭐 한국의 백정 연구, 그다음에 뭐 인도도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마이너리티의 연구. 미국에서 마이너리티는 인디언이죠. 네, 미국 정부가 도저히 이게 화해도 안 되고 이게 보통 사람들 사회는 뭘 잘못하면 이렇게 사과를 하면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너무나 모질게 역사적으로 대하면 그게 미국에서는 원주민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촬영을 했고 여기 남편분이 계시네. 임순환 박사님이 옆에서. 네, 그래서 항상 물끄러미 자기 부모님 항상 제가 가면은 가끔씩 이제 저를 어디 갔으면 좋겠다 공동묘지를 가요. 말하면 이제 북쪽에서 모시고 온 자기 부모님의 그 유골함이 묻혀 있는 그 묘지에 가서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모습 이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결국 이제 본인도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정보부장을 했었던 김영욱 씨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의 일가가 이 리온이라고 하는 지역 옆에 알파인이라고 하는데 온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올 때 뭐 100만 불을 몸에 갖고 왔다고 뭐 자랑을 하고 찾아가니까 권총을 보여주고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쪽하고의 관계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가셔가지고 당신 이거 부정축제한 돈으로 미국에 망명했는데 돈을 다 이거는 다 기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런 얘기는 아직 그 가족들이 거기 알파인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대저택에 망명해서. 그래서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이분께서는 김영욱은 청와대로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 청와대 지하철 쏴서 죽였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이야기가 또 다 된 거라 제가 사실 뭐 정확한 역사의 진실은 모르겠지만 뭐 언론 보도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성공하신 분들만 찍은 건 아니고요. 아이고. 네, 이 소경수 아저씨는 제가 뉴욕의 길거리에서 만난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먹거리 팔잖아요, 그렇죠? 뉴욕도 많거든요. 싼 거. 가면은 제가 이제 요 뒤에 항상
여기 건물이 있죠. 이게 이제 뉴욕 미드타운에 있는 카네기홀이라는 곳이에요. 카네기홀. 그래서 미국은 되게 문화예술이 잘 되어 있는 게 제가 유학생 시절에 그 학생증, 주립대학교 학생증이 있으면 $10를 내면 카네기홀에 들어갔어요. 제일 꼭대기죠. 4층은 전부 가난한 학생들이 $10 내고 들어가서 보는 데요. 1층은 300불, 400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프리첼 같은 거 사 먹고 그랬는데 저를 보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여러 차례 갔는데 이분은 딱 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보이진 않으셨어요. 네, 한국에서 70년대 후반에 넘어왔다가 사업 망하고 길거리에서 전전하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처음 이민 가셨다가 뉴욕으로 넘어와서 이제 필리핀 그 여성분하고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항상. 가면은 뭐 따뜻한 차도 주시고. 그래서 뉴욕 길거리를 헤매면서 또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맞닿을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뉴욕 길거리의 90% 슈퍼마켓을 전부 한국 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처음 가면 제일 이민 처음에 하는 첫 노동일은 뭐냐면 야채 가게나 아니면 그냥 노동집, 일용 노동집. 지금은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야채 가게는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다 거치셨어요 이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슈퍼마켓. 90% 델리 가게를 전부 슈퍼마켓을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분들이 하셨어요. 거기서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석. 그쪽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쪽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리테일로 점점점 올라가면 이제 부도 축적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공한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제 잠깐만 딱딱하면 또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두 분이 부부인데 각각 슈퍼마켓을 18시간씩 하세요. 서로 못 만나요. 일주일에 딱 하루 만나고 네, 자식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18시간씩 슈퍼마켓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가끔씩은 좀 위험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네, 저는 뭐 예술을 하니까 거기 예술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는데 최일단 선생님이라고 네, 그 화가분이세요. 예전에 유명한 한국의 그 박소보 선생님인가요? 제자가 되시는데 아무튼 그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네, 이분은 뭐 보통 화가들이 하나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미술 교사로 계시다가 늦게 프랑스에 유학을 가신 다음에 다시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에서 크게 회고전을 80대 좀 중반이신데 하셨던 걸 좀 기억하고 있고요. 음악도 좀 살짝 나오죠. 음악은 멈출 수도 있는데 음악이 혹시 거슬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 뭐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는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비디오도 많이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잘 돌아보시면 소리, 인터뷰 이런 것들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잠깐만 왜 이렇게 넘어갔지? 길 나갔구나 여기. 잠깐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밑에 장면별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를 가봐야 되겠군요. 네, 이 선생님도 되게 재미있으신데 제가 만나 뵀을 때 거의 나이가 80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이분 성함이 이혜경 선생님. 이혜경 선생님은 여기 제가 캡션을 의친왕의 5째 딸 공주님이세요. 공주님. 예, 의친왕은 고종의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그런데 이 의친왕은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친왕이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자식이 21명인가. 그런데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자식 21명, 부인 여러 명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궁궐에서 음식이 오면 따로 먹었대요. 방에서 따로 드시고.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제 음악 공부를 하시느라고
쓰던 피아노를 팔아가지고 비행기 싹을 마련해가지고 도착하셨을 때 다 비행기 싹 내고 나니까 60불 남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졸업하시고 가수의 꿈을 이룬다는 건 참 쉽지가 않죠. 특히 저도 뉴욕에 있어봤는데 뉴욕에서 뭔가 굉장히 스타 예술가가 된다는 거는 거의 낙타가 바늘 꼽으라고 더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뉴욕에 오셔서 가수의 꿈은 이제 포기하시고 대학의 사서 도서관 동양학부 사서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서로 30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년하실 때 과장으로 정년을 하시고 맨하탄의 그 조그만 그 원룸 같은 그런 방에서 보이프렌드가 제가 이거 촬영하고 얼마 안 있다 또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혼자가 되셨는데 여기 가면 집 입구에 이렇게 그 고종 황제랑 찍은 이런 가족 사진이 나와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썼을 때 마지막 로열 패밀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끔 이혜경 선생님이 관련된 걸 한번 기사 검색하시면 한국에도 뭐 여러 매체에서 좀 다룬 게 있어요.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만들었을 때 일단은 얘기를 듣고 제가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가 어떨 때는 되게 정확한데 어떨 때는 그분들도 기억이 좀 오락가락 하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를 다시 한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선생님은 K용 선생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하고 말씀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K용 선생님은 이제 산부인과 거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큰 병원에 계시다가 가셔서 거기서 의사 생활을 30년 하셨고 본인이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무도 거의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삶을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꾀도 한 번 안 피우고 열심히 생활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은퇴하고 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뉴욕에서 40년을 살면서 처음 올라가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서 한국 분들의 삶이 어느 만큼 지난하고 쉽지 않은지 의사신데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자주 당번도 쓰시고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사진 앞에서 사진 찍으신다고 화장도 곱게 하시고 그날 막 목욕도 하시고 머리도 만지시고 옷도 입으시고 완전히 다른 분이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서 사진 찍을 때 그 사막 마을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무료로 사진관을 설치하고 프린터기까지 가져가서 찍으면 다음날 프린트 300장씩해서 다 나눠주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1년에 물이 귀하니까 한 두세 번 목욕을 하신대요.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목욕을 하고 옷을 빌려 입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생각나서 막 웃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이 성함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름이 이승만 목사님이신데 전쟁고아세요. 전쟁고아. 북쪽에서 내려오셨는데 부모님 다 죽고 고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미팔군의 하우스보이를 하셨어요. 하우스보이. 여의도에서. 그러시다가 운 좋게 미군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50년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공부해가지고 박사도 받고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게 리버사이드 처치인데 여기서 강연을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강연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고 하시는 그런 장면 다음에 이제 제가 촬영을 했는데 북쪽의 개척교회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사업 하시는 거나 선교사분들이 굉장히 국경 접촉을 우리는 확인 안 되지만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2000대 초반에 좀 하해 무드가 있을 때 북쪽에 교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좀 설치해서 뭔가 선교할 때 이렇게 해보시려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세요. 전쟁 고아로서의 자기의 일생을 가지고 그냥 강연을 하시는데 좀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데이빗인데요. 이 데이빗하고는 이제 젊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만나면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이 친구는 3살 때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미국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젊은 제너레이션도 보면은 한국에서 막 3살, 4살 때 간 친구들이 있는가 아예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 이 친구들이 뉴욕 안에서 맨하탄 안에서도 이렇게 미팅 모이는 모임들이 다 달라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 그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 여러 모임들을 제가 5개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가서 만나고 했는데 데이비스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너듬너듬 영어 하면서 이 친구는 대학 들어가서부터 한국말을 배운 게 있어. 자기가 평생을 미국에서 생활하고 영어를 너무너무 100인 이상으로 잘했는데도 자기가 대학 가서 미국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얘기하고 그러고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딱 그런 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왔다 그랬는데 난 한국말도 못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난 미국말 쓰긴 하는데 미국 애들이 나를 미국인으로 취급도 안 해줘. 그때부터 한국말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더듬더듬하지만 잘해요. 이 친구는 이제 디자이너로 맨하탄에서 이제 프로페셔널한 잡이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 이제 브롱스라고 뉴욕에서 제일 위험한 데 있어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브롱스에 가서 항상 본인이 좋아하는 길거리 펍인데 그래서 이제 맥주 마시고 얘기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뉴욕에서 즐겁게 사귀었었던 친구고요. 아마 지금 한국말 잘할 거예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아예 못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는 소개를 못하겠고 몇 개만 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어머니 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나이가 거의 같으셨어요. 지금은 정말 나이가 많으셨을 텐데 1960년, 61년쯤에 미국에 가셨어요. 아버지님이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정확히 설명하자면 일본 군대에서 폭탄을 만드는 공장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1920년대, 25년쯤인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화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 일본 정부 밑에서 폭탄을 만드는 공장의 제조 공장장을 하셨는데 일본이 이제 전황이 불리하니까 40년대, 43년쯤 막 이렇게 됐을 때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약간 원자폭탄 같은 거는 대형 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가족들이 곧 군대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아버지가 탈출을 하신 거예요. 중국 상해에 가서 해방을 맞이하고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군이나 중국군 소속으로 있었던 한국 분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귀국하는 분들 이제 옷 같은 거 항상 벼룩이랑 뭐가 많으니까 집에 가마솥에 항상 끓여서 그걸 다 소독해가지고 목욕시키고 옷 입혀가지고 배 태우러 보내고 이런 걸 많이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타이완으로 갑니다. 타이완으로 가서 좀 계시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미국에 도착하시기 60년대 초반.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처음 결혼을 쿠바 남자랑 해요. 이분은 이제 소셜워크를 전공을 하셨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굉장히 명석하시고 대단한 여자분이세요. 근데 결혼은 본인이 끌려야 하는 거니까 아버님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엄청 선도 많이 보이고 했는데 한국 남자를 만나면 도저히 이성적인 끌림을 느낄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바 남자랑 결혼하는데 쿠바 남자들의 특징 아시죠? 엄청 즐거워요 인생이. 그래서 대학 가라고 등록금 어렵게 마련해서 주면 1년 2년 동안 몰래 계속 놀러 다닌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커피숍 같은 거 레스토랑을 차리면은 쿠바 난민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너무 우울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의 가족들을 도와야 되니까 본인이 다 페이퍼 쓰고 서류 작업 다 해가지고 또 남편 가족들은 패밀리들은 전부 쿠바에서 또 다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을 둘 낳아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한국 어머니들 아시죠? 2명 다 공부를 잘 시켜서 하버드 대학에서 거의 수석으로 졸업시켜가지고 첫째 그 아들은 워싱턴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펌의 로이어가 됐고요.
네, 둘째 아들은 클린턴 재단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그 쿠바 남편하고는 이혼을 해요. 어렸을 때 하고 한 15년 정도를 혼자 사시면서 계속 이제 자식들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되셨을 때 유태인 남자랑 결혼을 해요. 유태인 남자.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맨하탄에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고 주말이면 이제 롱아일랜드라고 이제 거기 맨하탄에서 쭉 가면 그 맨하탄에서 일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롱아일랜드 끝에 집들이 많아요. 큰 대저택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 이제 해변가에 가는 거죠. 저도 기차 타고 1시간을 가서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이 선생님 집에서 많이 머무르면서 오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여름에 가면 자기 유태인 남편하고 이분 자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칸 큐반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결혼한 또 부인은 또 차이니스예요. 화교예요. 맞죠? 근데 자기 유태인 남편 쪽으로는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한 7, 8명이 있는데 마치 올림픽 게임 보는 것 같아요. 피부색이 전부 다 있어요. 백인부터 아프리카인들까지 전부 다 있어요. 완전히 너무 재밌죠. 그래서 가면은 이제 뭐 김치찌개도 만들어 해주시고, 근데 이제 남편은 그런 거 잘 못 드세요. 김치찌개를. 저보고 굉장히 불쌍하다. 이렇게 대단한 어메이징한 김치찌개를 먹을 줄 모르는 저 불쌍한 사람 좀 보라고 하면서 이제 김치찌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식탁도 되게 두 종류의 식탁이 또 차려지는 거죠. 되게 인터내셔널해요. 그래서 아 정말 트랜스내셔널 하다는 게 이보다 더 트랜스내셔널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리고 스페인 말을 또 굉장히 잘하세요. 자기 남편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멕시코나 이런 데 사시는 한국 분들 이야기도 또 애니갱들에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지세요. 영화 배우처럼 굉장히 멋지신 분이셔서 이야기 많이 하고, 저도 맨하탄 가면 이제 이분 댁에서 잠도 자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요즘 뭐 전 세계에서 탈북자를 만나는 일은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저도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을 한 30여 번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1년 공부를 했는데, 네,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가서 만났었던 게 이제 이 애영 선생님이 이제 뉴욕 가정상담소라는 곳에 이사장을 하셨어요. 뉴욕 가정상담소. 네, 그래서 뉴욕 가정상담소는 한 15개국 이상의 한국 쪽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 인터내셔널한 결혼을 한 15개국 이상의 결혼한 단체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도 있고 뭐 살인 사건도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런 법률적인 거를 못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뭐 클린턴부터 관심이 되게 많은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가서 보는데, 순이는 이제 탈북자예요. 순이는 북한군 하사인데, 북쪽에서 두만강 쪽의 경계병으로 쓸 때 순이가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높은 친구인데, 자기 그 상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싸우고 때리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서 4년을 헤맸대요. 중국. 저도 이제 중국에서 탈북한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삶이란 게 정말 이거는 영화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이 같은 경우에는 4년을 헤매면서 중국 사람들 집에서도 많이 얹혀 살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이런 게 없죠. 그냥 뭐 레이프도 그냥 수시로 당하고. 그래서 본인이 레이프를 당해서 아이를 2이나 출산을 해요. 그 과정에서 4년을 지내면서. 그러다가 베이징까지 흘러갔어요. 베이징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극적으로 지금 남편인 미국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만났을 때 딱 아는 영어 단어가 딱 하나였대요. 아메리카. 호텔 뒤에서 아메리카 이렇게 외쳐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이 얘기를 들으니까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거의 뭐 정말 나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순이를 설득해서 내가 너를 데려갈 건데 일단은 한국 정보국에 연락을 해서 너를 한국으로 보낼 거야. 내가 한국 갈 거고 거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너를 빼줄 수 있대. 그럼 내가 널 데리고 미국으로 갈 거야. 정말
이거는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순이가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많은 거예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순이가 탈북한 것 때문에 목을 베고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순이가 자다가도 막 그러니까 이렇게 뭐 레이프 당한 기억, 뭐 자기 자식들도 막 아이도 잠깐 있으면 키우다가 다 뺏기고 막 너무 엄청나게 뭐 이건 말로 못하는 트라우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울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고 미국 남편도 같이 운대요. 같이 울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쪽에 송금도 해요. 자기 엄마랑 자기 남동생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남동생은 돈을 보육해주고 되게 좋은 평양의 대학교까지 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제한적이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사이사이에서. 네, 저는 한 3번, 4번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순이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는 만나고 지금이 거의 만삭이에요. 이제 임신 7개월인데. 그래서 순이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순이를 좀 더 안정감 있는 데로 데려간 버지니아로 데려가요. 그래서 저 버지니아로 데려간 다음에는 소식이 끊겼어요. 잘 살고 있겠죠. 그래서 탈북 이야기 이제 꽃피는 4월에 이제 벚꽃을 이제 사쿠라 파크 가서 이제 벚꽃을 따다가 순이 귀에 이제 이렇게 걸어주고 했었던 그 장면이고 한 40여 분 만났는데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시간을 좀 안배하면서 제가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보고 몇 개만 더 볼게요. 이게 제가 뭐 이분들도 네, 미국에서 30년 동안 구두방 하셔가지고 집을 지으셨어요. 네, 또 부부시고요. 네, 그래서 낚싯배도 운영하시고 그 어디 있죠 이게 제가 미국의 줄을 다 외우질 못하게 해가지고 셀럼 근처에 셀럼이 있는 곳인데 어느 주지? 거기 윌밍턴이라는 그 도시 해안 도시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면 여기 보면은 가게 앞이에요. 가게 앞에. 그렇죠? 신발 고치는 것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대서양으로 이렇게 보트를 몰고 나가서 이렇게 참치 같은 거 큰 거 가랑어 뭐 이렇게 이런 거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낚시하는 거를 이제 큰 돈을 받고 이제 1박 2일 이렇게 대서양으로 낚시하는 걸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집을 보여주셔서 집 앞에서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이 사실 있는데 30년 걸려서 집을 샀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산다는 거,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거, 타자로 산다는 거는 사실 낯선 땅에 가서 나의 장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장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에요, 사실. 그 장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기가 가진 안정감하고도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심리적이기 때문에 집이 있다는 거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사실은. 정말 집이 있는 거, 세상의 모든 어떤 나의 공간이 있는 거,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면서 참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한 분만 더 볼까요? 김포 선생님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찰리가 얘예요. 찰리는 암컷인데 제가 여기를 찾아가면 항상 딱 남자 알아봐요. 딱 남자가 보면 남자 뭐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머리를 비벼야 돼요. 쪼고 신기하죠, 그것도. 네, 여자한테는 절대 가요. 찰리. 그래서 이게 김포 선생님이라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식민지 때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하셨고 이제 미 군정 생활, 군정 때 그러니까 40년대 후반에는 이제 미군의 자식들을 또 가르쳤고 또 50년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좌익이라고 하는 분들, 우익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다 심리적 압박, 고문 이런 걸 다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50년대 초반에 54년인가 55년인가 미국을 가요. 교환 교수로 잠깐 가는데 일리노이 대학에 갔을 때 돌아오질 않고 불법 낭명,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적 포기, 한국 모든 연을 다 끊어버렸어요. 거의 30년 이상을 끊고 완전 죽은 사람처럼. 장보현이라는 사람은
끊고 완전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끊고 사셨는데 평생 미국에서 그림 그리신 주제가 뭐냐면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본인이 살고 싶은 굉장히 이상적인 곳. 이데올로기 싸움이 없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못 살게 구지 않는 그런 곳. 근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컬렉션된 첫 번째 한국인 아티스트예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 선생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 체류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뉴욕까지 흘러와서 처음에 뉴욕에 와서 하신 일이 넥타이 공장에서 넥타이 하나 페인트로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그리면 그 넥타이가 하나의 일부리였대요, 당시. 그래가지고 넥타이 공장에서 그걸 그리다가 또 그림도 그리다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미국 부인을 만나요. 이 미국 부인하고 이제 아이는 없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이제 선생님 작업실에 갔는데 빌딩이 하나예요. 빌딩 하나, 소호에. 그래서 그 빌딩의 3층은 선생님 작업실, 5층은 사모님 작업실, 그리고 이제 4층에서 만나서 식사. 그러니까 하루면 두 분 다 각자의 공간으로 가셨다가 밥 먹을 때만 잠깐 만나세요. 데이트하시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흩어지고 차 마시고 또 옥상에서 차 마시고 또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88세 때 제가 촬영을 했고요. 97세까지 사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빌딩 전체를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작가들 중에 이제 신인 작가들이 뉴욕이나 이런 데 전시할 때 이 두 분의 이름으로 돼 있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고 문화재단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기증을 하시고 엄청난 부를 남기셨는데 보면은 이분도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고 그죠?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땅의 기억이 이분한테는. 그렇다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도 처음에는 이분을 환영하진 않았죠. 너무 살아남기 바쁘셨으니까. 하지만 본인이 평생을 싸우면서 굉장히 미국이라는 곳이 자기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여기까지 보고 제가 이제 미국 거 봤으니까 다른 거 종합해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한 15분짜리 비디오를 만든 게 있어서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되게 아팠어요. 사실 굉장히 논문 쓰다가 계속 한 달 동안 그냥 새벽 밤 없이 막 썼더니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한 3, 4일 아파가지고 사실 말이 나오기 한 이틀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비디오를 준비한 걸 아까 여기 팀장님하고 틀었는데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16분. 꺼도 되겠구나. 사실 됐습니다. 끄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클릭하고 제가 이거는 봄빛 다큐멘터리 작년에 또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전시를 이제 한국에 순회전을 했었고 그때 이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우리나라 작가분들도 많이 활동하시니까 세 분이 이제 해외에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자료들이 호주에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녹화해서 제가 올리는데 여러분들 조금 제 작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최종 발표 기회를 주신 봄빛 다큐멘터리에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첫 사진을 잠깐 한 10분, 12분 정도 되니까 들으시고 운명의 기록임과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지 않은 기록은 없다라고 발터 베냐민은 이야기했습니다. 북위 43도 천산산맥 아래 자리 잡은 알마티 거리에서 저는 스탈린 치하에서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다녔었는데요. 그쪽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려인 한야곱 씨인데요. 2017년도에 안산에서 열린 고려인 대회 때 와서 고려 아리랑을 공연하고 한국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야곱 씨는 지금 2년 전에 코로나 때 돌아가셨고요. 원래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같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고려인의 강제 이주를 주제로 한 그런 음악 작업을 하셔서 고려 아리랑이라는 굉장히
멋진 작업을 해내셨습니다. 고려인들을 만나면서 강제주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파국적인 상황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 때 이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처럼 유배온 민족이 한 10여 개 이상의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들이 전부 이렇게 크고 작은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고려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때 이제 스탈린 사망 후에 많은 민족들이 다시 본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려인들을 초청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따라 체첸이라든지 이런 동유럽 쪽 그리고 중동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근대사에 나오지 않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현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야콥 씨는 이제 그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1960년대 후반에 고려극장의 음악 감독 일을 하시게 됐는데요. 당시 1년에 6개월은 사회주의 국가로의 순회 공연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80년대 초에 북한 평양에서 촬영을 하고 지인의 친척들을 만나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김 스베틀레나 할머니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80대 중반이십니다. 아버님이 이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볼셰빅 콜호즈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셨다고 합니다. 레닌기치 지금의 고려일보에서 신문 편집 일을 하시면서 평생 보내셨고요. 한국과 지금 중앙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문화적인 공연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훈 씨는 영화 촬영 감독인데요. 1958년도에 북한 유학생으로 모스크바 영화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8명의 동료들과 함께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에서의 망명 생활은 이제 소련 정부에서 이 유학생들을 전부 소련 전역으로 보냈는데요. 김종훈 선생은 북극에 가까운 곳에서 오랜 기간 작업을 하셨어요. 촬영 작업을 방송국에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셨고요.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난 날은 이제 그 같은 망명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 최국인 선생의 3주기 기일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포 선생은 뉴욕에서 만난 분이고요. 제가 이분 뵀을 때는 88세셨어요. 97세까지 사셨고요.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조선대학교 미술과를 만드시고 195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이제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된 이유는 한국에 있을 때 좌익과 우익 양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모진 고초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타향에 살면서 이상향을 그리는 그런 이상향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이 계셨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타향살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던 일이 한국에 와서 이제 죄송합니다. 넘길게요. 하던 일이 굉장히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이렇게 자릿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가면은 걱정하는 것들을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경쾌하고 맑은 얼굴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2018년 초에 이제 한 야곱 선생님이 이제 정과학회라는 한국 단체 초청으로 해화동에 와서 이제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북한 유학생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작업은 이 서재는 돌아가신 한진 선생님의 방입니다. 한진 선생은 카자흐스탄 국민 극작가고요. 아버님이 한태천 씨인데 한태천 씨는 누구냐면 김일성의 서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려인들이 예술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냈고요. 이런 고려인 분들의 관련된 문화행사에 굉장히 많이 가서 많이 뵀는데 루드밀라 남이라는 그 고려인 분이세요. 볼쇼이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를 했었던 그분의 이제 그분을 기억하는 모임에 가서 많은 또 고려인 예술가들의 공연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탈북자 출신의 이제 순이를 만난 거는 이제 뉴욕이었는데요. 2004년도에 만났고요. 이렇게 북한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계병으로 근무했었던 순이는 이제 탈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죄송합니다. 중국 땅을 4년여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 4년 동안 원치 않는 출산도 2번이나 하고 굉장히 그 개인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그런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들을 낳고 지금 버지니아에 정착하고 북쪽에 있는 그 가족들하고도 서실업례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차를 타고 슈마리나이를 찾아갑니다. 삿포로에서 슈마리나이까지는 이제 2시간 반여 철도를 타고 가고 거기서 다시 1시간여를 다시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영하 41도, 일본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눈보라가 거의 이렇게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이제 눈보라가 날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강제징용지 일제 강점한 이제 많은 조선 분들이 이제 홋카이도로 오셔서 일하셨던 그 탄광과 건설 현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조선학교 하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는데요. 학생들 자체는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맑은 표정과 그리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는 이런 초상들을 좀 만들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일본에 가면 굉장히 많은 곳에 조선학교들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밝은 얼굴이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이 났습니다. 조선학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일본 정부의 고교 무사화 배제, 무효, 그러니까 교육 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창밖을 내다보는 그 교사분들도 굉장히 그런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교도에 있는 조선 중고교,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조선학교에 가면 이제 여학생이나 여선생님들이 이제 치마 저고리를 입는데요. 이 치마 저고리는 민족을 조선인이라는 걸 상징을 하죠. 때로는 이제 일본 사회 내에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제 조선학교 같은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민족의식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네, 교토에서 만난 제일동 부분이시고요. 네, 제가 방문했었던 때는 또 2019년도인데요. 제가 2011년부터 이제 방문을 해서 2019년도에는 이제 교토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다녔는데, 뭐 시간 위에 서 있는 두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당시 한창 고교 무상화 배제에 관한 재판이 일본 전역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많은 수백 명의 조선 학교 고등학생들이 그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었고요. 하지만 2021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거의 모든 재판이 다 패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학교 학생 수도 지금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학교는 뭐 교장 선생님부터 평교사까지 학생들이 등하교 때는 전부 개인 차량이나 학교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돌아가는 길 또 학교로 오는 길을 전부 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슈마리나이의 호수제에 갔는데요. 이 슈마리나이는 이제 강제징용으로 지어진 댐이 있는 곳이죠.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건들을 환호하는데 수백 명의 강제징용자들이 사망한 이곳에 그 영혼들, 불꽃이 그런 영혼들처럼 좀 보였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유골과 유가족을 찾아서
한국에 전달하는 도노이라 스님의 조상입니다. 26만 명의 증용자들이 홋카이도로 갔고요. 그중 확인된 죽음이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귀국선을 탔죠.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배에서 희생을 당했는데요. 이 우키시마 마루에는 홋카이도에서 강제징용을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타고 있다가 폭침으로 150명만 생존하고 다 사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렸죠. 묻히고 전혀 이분들에 관한 어떤 이 폭침 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호주나 남태평양 쪽에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한국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디아스포라 분들은 약간 어떤 운명적인 그런 역사적인 울타리에서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하셨다면 최근에는 움직이는 한국인 분들은 이제 삶의 조건, 생존, 직업,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서 많이 다닙니다. 이 정훈 씨 가족은 14년을 호주에서 살았고요. 이제 다음 직장이 이제 카나다 북미 지역이라서 이제 이사를 갔죠. 그래서 마지막 날, 호주에서의 마지막 날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인 아티스트 써니 김은 이 호주 원주민들과 같이 함께 공연 활동을 많이 하고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보호구역으로 가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400명이 넘는 한국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제 같이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셨던 삶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34분의 지도인데요. 지금은 이제 120명의 지도가 최근에 완성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다 항공 노선도로 이은 것처럼. 하지만 이분들이 이 여기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닌 건 아니고요. 걷거나 아니면 이제 육상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는 지역을 이렇게 아닌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참 코리안 디아스포라 분들의 삶의 어떤 궤적은 참 거친 대륙을 이렇게도 많이 횡단을 하고 다녔구나. 굉장히 많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분들이 최근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분들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통의 기록은 저항의 기록이다라고 이제 미국 비평가 수지 린필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사진 작업은 잊혀진 기억, 고통의 기억에 대한 다시 바라보기이고요. 삶의 역사라는 이 사진 작업을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한국의 근대사와 그리고 인간의 인고의 힘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와 망각된 기억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성찰과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요. 더불어 사진 매체로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금보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거 다 마무리하고 제2일단 뵙겠습니다. 네, 이 할머님은 이제 중국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조선 할머니시고 조선족 할머니시고 아까 한진 선생님이라고 나왔는데 되게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좋았는데 김일성을 비판하고 58년도에 소련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평생 도망댕겼죠. 그래서 아까 그 한야곱 선생님이 80년대 평양에 가서 찍은 기념사진 있죠. 그게 한진 선생님의 여동생이에요. 서신 전달을 한 거죠. 평양에 가서 내 동생이 이름이 누구누구인데 가서 만나서 내 편지를 좀 전해주고 걔가 써준 편지를 좀 갖다 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한진 선생님이 그 임무를, 그 엄청난 임무를 하신 거죠. 말처럼. 그 한진 선생님의 손녀딸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는 저랑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한율리아라는 친구고요. 그 친구 보면은 거의 러시아 사람처럼 백인처럼 생겼죠? 네. 할아버지 한진 선생님이 율리아가 태어났을 때 율리아를 이렇게 안고 찍은 기념사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티에 가서 율리안의 집을 찾아가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다음에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가족분들 다 뵙고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 많이들 돌아가시고 사회주의 국가는 아예 면회 금지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아예 가족이 돌아가신 본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묘지로 나와라 관이 있는 거고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코로나 때 많이 들었고요. 두 장면 정도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몇 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 뭐 보실 수도 있고 한글, 영문 다 나와 있고요. 또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70년 만에 귀향이라는 행사를 2015년에 했는데 이제 제가 2010년도에 한 10년 동안 그 홋카이도에 가서 그 유골 발굴하는 거를 했었어요. 하고 기록을 하고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거죠. 다큐멘터리 작업이라는 결국은 같이 이렇게 뭔가 행동도 같이 하고 같이 뜻을 참여하고 같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뭔가를 좀 다른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록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유골 유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 거예요. 뼈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뼈를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의 시동생이 이제 거기 해군기지 만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엄청나게 추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문을 열고 화장실 갈 때도 줄을 잡고 가야 돼. 그 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 사할린 뭐 이런 쪽에 엄청 안 좋은데 할머니 시동생은 할머니가 이제 정신대에 안 끌려가지고 일찍 결혼한 거예요. 15, 16살. 할아버지랑 결혼하고 자기 형님의 이제 부인이니까 처음에 15, 16살 소녀가 뭘 알아요, 시집 와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시동생이 증용 가기 전에 많이 도와줬었나 봐요. 집안일을. 우물물도 길어주고 뭐. 그래서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시동생이 이제 가서 결국 죽은 거죠. 죽은 건데 이 명단이 언제 파악이 되냐면 20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정말 괘씸한 거는 뭐냐면 일본 그 기업에서 이 죽은 사람들 뼈를 모아놨다가 이거를 합쳐버린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다 몇십 년 거를.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시동생 뼈를 받으러 왔는데 할머니 입장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 뼈인지를 몰라요. 항아리 안에 70명 개 들어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신데 큰아들이 어머니 이 방법밖에 없대요. 그냥 항아리에서 n분의 1로 받아서 우리 가야 돼요. 할머니는 10년 동안 어떻게든 나는 우리 시동생 뼈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이 여정을 해서 그 뼈를 받고 사원에 갔는데 사찰에 갔는데 할머니가 그 90 나신 할머니가 나 이렇게 못 가. 나 이거 안 돼. 거기 절규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게 뭘까? 분명히 이제 유족들이 동의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온 건데 할머니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사진 찍다가 할머니의 절규를 바로 뒤에서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 그것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노이라 스님이라는 분은 이제 불교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일본 불교 종단이 정토진종이라는 건데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그 불교 종단이 있어요. 그 종단의 스님이세요. 70년대 때 자기가 불교 대학을 마치고 사찰에 부임했을 때 그 지역 분들하고 우연히 어디 야유회를 갔다가 폐 사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죽은 명패가 70개 정도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일본 사람들 아닌데 누구일까 했더니 그 댐공사 댐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미쯔비시라든지 아시죠? 네. 그런 데들이 다 한국 분들 강제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돈 거의 안 주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일하시고 뭐 이분들 여기서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도망가면 잡히면 죽을 때까지 구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서 병으로 시름시 말다 죽으면은 댐 콘크리트 같이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댐에 관련된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가묘처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관에 넣어주고 한국 사람들은 한 30대씩 하고 대충 파묻어 버린 거죠. 그 공동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신원 조그만 그 나무 목판을 가지고 그 동사무소 가서 봤더니 죽은 사람들 서류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공동묘지 가서 파다 보니까 조금만 들쳐서 나오는 편은 다 조선인들 뼈. 네, 그다음에 좀 깊숙이 파서 관에 제대로 들어간 거는 일본 사람 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국에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서 네, 한국의 유족들한테 편지도 쓰시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걸 4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이분들에 관련된 것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115부를 저희가 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26만 명이 증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죽었는데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금강이에요. 타카포말이라는 금강인데 여기는 3,000명의 한국 증용자들이 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는데 이게 일본 분들은 사람이 죽은 곳에 이렇게 묘포를 길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 묘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m 50cm예요. 근데 눈 때문에 30cm 빼놓고 눈이 이만큼 쌓인 거죠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하려고 2m를 담벼락을 이렇게 1m 1m 기어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빠지는 데를 걸어가가지고 갔더니 6개를 심어놨는데 눈에 쓸려서 3개는 없어지고 3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분들이 여기서 6호를 6호를 발굴하신 거예요. 70년대 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여기서 이제 6명의 한국 사람들이 죽었고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그 기념을 세운 거다. 해마다 이걸 새로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한국 사람들 뭐 아까 아이누 분들 얘기하는데 증용지가 이제 타코베야라고 해서 문어방이에요. 이렇게. 문어가 이렇게 덫에 한번 이렇게 탁 트랩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이 홋카이도는 죄수노동이라는 건데 이 타코베야라는 이 문어방에 들어가면 절대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산이 전부 다 2,000m가 넘어요.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평야로 내려가면 일본 사람들이 또 잡혀와서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운 좋게 탈출을 해서 들어가서 살았던 게 아이누 마을이에요. 아이누 마을. 운 좋게 아이누 마을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누 부족들은 거기서도 또 타자죠. 굉장히 마이너리티거든요. 인디언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대 신고 안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누 여성이랑 같이 사이에 아이를 낳고 자손.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워크숍에 가면 아이누 코리안들이 꽤 많이 계세요.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촬영한 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해방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2살, 자기 누님은 6살이죠. 그때 한국에서 온 그 아버지 큰아들 18살 된 사람이 아버지랑 같이 돌아갔는데 돌아가기 전에 겨울에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 달 동안 장작을 잘라가지고 집이 있으면 집 주변을 전부 다 장작 담으로 다 돌려놨대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 눈이 안 녹기 때문에 한 4-5달을 뗄 수 있는 나무를 해놔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큰아들 매일마다 한 달 동안 나무를 베어가지고 담벼락을 쌓아놓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누 부족도 되게 그 타자인 게 일본 정부에서 홋카이도의 아이누 부족을 정벌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레코드를 가지고 한국이 합병됐을 때 한국을 식민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자료를 고스란히 보내는 한국의 총독부.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화시킬 때 굉장히 큰 롤 모델 자료가 있고 홋카이도에서 아이누 부족을 정벌하는 그 장면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아이누들은 뭐 내선일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타자였죠. 그냥 지금도 일본의 모든 의과대학에는 아이누 부족도 동물 표본처럼 아이누인들을 의학용으로 연구하기 위한 아이누 부족의 그 시체가 15,000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30년 동안 싸워서 법으로 싸워서 12구를 돌려받아요. 그 운동을 하신 그 좌장이 조선인 코리안 아이누 그 할아버지세요. 이름이 일본 이름 오가와 류키치 이윤길. 제 웹사이트에도 사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기록을 해서 일단 알려야 되고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물론 코리아나 뭐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까지 다 이야기를 이제 좀 전달할 수 있게끔 저는 부지런히 기록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질문.